그 땅을 내놔 왜? 왜 못 팔게 했어? 아들이 구치소 벽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했습니다. 3천억이야. 3천억? 어머니만 죽었으면 다 내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제 아들은 보험금 5억을 받으려고 저를 무인도에 버렸습니다. 어머니, 언덕 너머에 요양원이 있어요. 차 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아들은 제 신발을 벗기고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지고 폭설 속에 저를 버렸습니다. 사흘을 굶고 얼어 죽어가다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안 팔겠다고 버틴 그 땅에서 3천억이 나왔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무릎 꿇고 우는 아들에게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니들한테 땡전 한 푼도 못 줘.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은 평생 무료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순잔의 사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겨울 아침, 하늘이 잔뜩 흐린 날이었습니다. 강순덕은 아들 박종수가 모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며느리 이미정이 앉아 있었고 차는 어디론가 싱싱 달리고 있었죠. 순덕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요양원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한 게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종수는 만날 때마다 땅을 팔라고 조르기만 했거든요. 순덕이 창밖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종수야, 오늘 날씨가 좀 그런데 괜찮겠니? 미정이 앞좌석에서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니면 예약이 꽉 찬대요. 오후에 눈 온다니까 빨리 갔다 오면 돼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요양원을 알아봐 준다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농사짓기가 힘에 부쳤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차는 한참을 달려 낯선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순덕은 차에서 내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선착장이 보였고 낡은 배 한 척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는 거야? 종수가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섬 안쪽에 요양원이 있어요. 공기도 좋고 시설도 최고래요. 순덕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아들의 손을 잡고 배에 올랐습니다. 파도가 출렁거릴 때마다 배가 흔들렸고 순덕은 배전을 꽉 붙잡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제법 차가웠지만 아직 눈은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는 30분쯤 달려 외딴 섬에 도착했습니다. 종수와 미정이 순덕을 부축해 해변으로 내렸습니다. 순덕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직 바위와 모래밭뿐이었습니다. 순덕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종수야, 여기가 요양원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종수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언덕 너머에 시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다리로는 힘드니까 제가 먼저 가서 시설 차량 가지고 올게요. 종수는 순덕을 커다란 바위 옆에 앉혔습니다. 그때 미정이 다가와 순덕의 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미정이 순덕의 털신을 벗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덕 올라갈 때 이 신발은 미끄러워요. 차에서 운동화 가져다 드릴게요. 순덕이 맨발이 되자 발밑에서 차가운 모래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조금 불안했지만 며느리의 말을 믿었습니다. 미정이 이번에는 순덕의 주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휴대전화 주세요. 배터리가 없으니까 차에서 충전해 놓을게요. 순덕은 별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미정은 전화기를 받아들고 종수에게로 갔습니다.
순덕이 두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갔다 와라. 바람이 차다. 종수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금방 올게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종수와 미정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배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바위에 앉아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눈송이였지만 순식간에 폭설로 변했습니다. 순덕은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맨발로 해변을 서성이며 목 놓아 불렀습니다. 종수야, 종수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매서운 바람소리만 귀를 때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배 위에서는 끔찍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순덕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배전으로 갔습니다. 미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전화기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종수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어. 이 폭설에 이틀만 지나면 끝이야. 미정이 종수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보험금 5억이면 빚 다 갚고도 남는 거지? 종수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시신 없어도 실종 처리되면 받을 수 있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머니를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인도에서는 순덕이 점점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순덕은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순덕은 젊었을 때 농사일로 단련된 체력을 믿고 해변을 살폈습니다. 저 멀리 바위 틈에 동굴처럼 보이는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맨발로 모래밭을 걸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발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순덕은 포기하지 않고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순덕은 동굴 안에서 마른 해초와 낙엽을 끌어모았습니다. 그것들로 몸을 덮고 웅크린 채 바닥에 누웠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종수야, 왜 안 오는 거니? 설마. 그 순간 순덕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땅을 팔라던 말, 돈이 급하다던 말, 사업이 어렵다던 말. 순덕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동굴 입구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순덕은 웅크린 채 뜬 눈으로 그 길고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와 미정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접수 창구 앞에 서서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종수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미정은 손수건으로 코를 훌쩍였습니다. 접수를 담당한 직원이 두 사람을 형사과로 안내했습니다. 형사 조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조만수는 20년 넘게 수사를 해온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희 어머니가 실종됐어요. 어제 새벽에 집을 나가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조만수가 메모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강순덕이요. 올해 72살이에요. 조만수가 펜을 들고 기록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평소에 혼자 외출하시는 일이 많으셨나요? 종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세가 좀 있으셨어요.
자꾸 집을 나가려고 하셨는데 이번엔 제가 못 막았어요. 미정이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동네방네 다 뒤졌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조만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컸지만 눈물은 별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조만수가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와 다투신 적 있습니까? 종수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전혀요. 저희는 사이가 좋아요. 하지만 종수는 조만수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조만수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뭔가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만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단 실종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게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종수와 미정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는 뒷모습을 조만수는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각 무인도에서는 순덕이 이틀째 되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웅크린 채 밤을 보낸 순덕은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끊임없이 났습니다. 순덕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동굴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폭설은 그쳤지만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맨발로 눈밭을 걸으며 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바위 틈에 눈 녹은 물이 고인 웅덩이가 보였습니다. 순덕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목구멍을 적셔주었습니다. 순덕은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사흘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터였습니다. 순덕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바위에 붙어있는 조개를 발견했습니다. 순덕은 손으로 조개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개는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이를 악물고 조개를 잡아당겼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조개 몇 개를 떼어낸 순덕은 날것 그대로 입에 넣었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꿀떡꿀떡 삼켰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순덕이 조개를 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야 저놈들 꼴을 보지. 순덕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제 순덕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 섬에 버렸다는 것을요. 한편 경찰서로 돌아온 조만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조만수는 강순덕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금융 기록과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조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실종 한 달 전에 강순덕 앞으로 5억 원짜리 사망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조만수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익자가 누구지? 조만수는 마우스를 클릭해 세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수익자는 아들 박종수였습니다. 조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만수는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조만수가 물었습니다. 강순덕 씨 보험 가입할 때 본인이 직접 오셨습니까? 보험 설계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드님이 어머니 도장 가져와서 직접 서류 작성하셨어요. 조만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입 당시에 어머니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보험 설계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건강하시다고 했어요. 치매 같은 건 전혀 없다고요. 조만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치매 증세가 있다고 했는데 보험 가입할 때는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말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조만수는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종수의 신용정보를 조회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조만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종수는 2년 전에 사업체가 부도났습니다. 채무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신용불량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습니다. 조만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빚이 3억인데 어머니 사망보험금이 5억이라. 조만수는 종수와 미정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무인도의 동굴 안에서 순덕은 기력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조개 몇 개로는 허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동굴 입구에 쓰러져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아른거렸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저 멀리서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가도 돼요? 남편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순덕의 머릿속에 아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순덕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못 가. 저놈들한테 지면 안 돼. 순덕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의 꼴을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종수의 집 거실에서는 미정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 온 거 없지? 미정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어. 그냥 치매 노인 실종으로 처리될 거야. 미정이 종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사흘째야. 이 추위에 버틸 수가 없을 거야. 종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실종 상태로 수색 중단되고 나중에 사망 처리하면 돼. 미정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험금 나오면 빚부터 갚는 거지?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5억이면 빚 갚고도 남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양심의 가책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만수는 해양경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만수는 수화기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강순덕 씨 실종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해안가 일대와 인근 섬들을 수색해 주십시오. 해경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시신 수색입니까? 조만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생존자를 찾는 수색입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조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조만수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노인이 살아있기를요. 무인도에서는 순덕이 사흘째 되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온 힘을 다해 동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해변에 엎드린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배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엔진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해변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작은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그 배에는 김판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해안가 마을에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는 65살의 어민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고 딸 영희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 아침 판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양식장 점검하고 올게. 폭설에 그물이 망가졌을 거야.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아직 바람이 세요. 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판수는 평소에도
양식장 관리를 위해 인근 섬들을 자주 오갔습니다. 폭설이 그친 뒤라 시설 상태가 걱정되어 가장 먼저 배를 띄운 것이었습니다. 판수의 배는 양식장이 있는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양식장 근처에 도착한 판수는 배를 세우고 그물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물은 크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판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무인도 해변 쪽에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판수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뭐지? 사람인가? 판수는 배의 방향을 돌려 무인도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형체가 또렷해졌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해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판수는 급히 배를 해변에 대고 뛰어내렸습니다. 모래밭을 달려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맨발에 입술이 파랗게 질린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고 온몸이 흙과 모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판수가 급히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순덕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덕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려줘요. 판수는 재빨리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를 벗었습니다. 순덕의 몸을 외투로 감싸고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순덕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판수는 순덕을 업고 배로 달려갔습니다. 순덕을 조심스럽게 배 안에 눕힌 판수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판수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해경입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무인도에서 노인 한 분을 구조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해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위치와 환자 상태를 알려주십시오. 판수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치는 죽도 남쪽 해변입니다. 환자는 의식이 희미하고 온몸이 차갑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판수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해경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판수는 전속력으로 육지를 향해 배를 몰았습니다. 배가 파도를 가르며 달리는 동안 순덕은 판수의 외투에 쌓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판수가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 갑니다. 20분 후 배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해경이 연락을 받고 구급차를 불러놓은 상태였습니다. 순덕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판수도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순덕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판수는 순덕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순덕을 급히 데려갔습니다. 판수는 응급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와 판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판수가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판수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는 조만수 형사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경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해경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실종 신고된 강순덕 씨 추정 인물이 무인도에서 구조됐습니다. 조만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십니까? 해경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식도 있다고 합니다. 조만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서를 뛰쳐나가 차에 올라탄 조만수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조만수는 초조하게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30분 후 조만수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판수를 발견한 조만수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조만수가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담당 형사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판수가 대답했습니다. 고비는 넘겼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조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운 순덕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만수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강순덕 씨 맞으시죠? 저는 담당 형사 조만수입니다. 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조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 섬에 계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순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그 섬에 버리고 갔어요. 조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 구경 간다더니 언덕 너머에 시설이 있다고 해놓고 신발 벗기고 전화기 빼앗고 그냥 가버렸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조만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조만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덕이 눈물을 닦으며 조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사망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5억 원짜리입니다. 수익자는 아드님입니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덕은 심장을 부여잡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조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실종되시기 한 달 전에 가입되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르신 도장을 가져가서 직접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보험금 받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순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조만수는 물컵을 들어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조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물 좀 드세요. 천천히 진정하세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참을 울던 순덕이 겨우 숨을 고르며 조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만수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식으로 고소하시면 아드님을 살인미수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덕이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할게요. 조만수가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이건 용서 못해요. 고소할게요. 조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서류 위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김판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수의 인기척에 순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판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순덕이 판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순덕의 손은 아직도 차가웠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안 왔으면 나 죽었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판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날 폭설 피해 점검 안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순덕은 판수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흘간 무인도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순덕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순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판수의 딸 김영희였습니다. 영희는 40살로 아버지와 함께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온 효녀였죠. 영희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람 딸이에요. 순덕이 눈물을 닦으며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가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어머님, 이거 드시고 기력 좀 차리세요. 순덕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시락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병실 안가득 퍼졌습니다. 영희가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병원 밥만 드시면 입맛 없으시잖아요. 어서 드세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았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순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미역국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영희가 순덕의 등을 다정하게 쓸어주었습니다. 영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제가 앞으로 자주 가져다 드릴게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눈물과 함께 국물을 삼켰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정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에서는 조만수 형사가 종수와 미정을 소환해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종수와 미정은 취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만수가 그 맞은편에 앉아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조만수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종수 씨, 어머니를 그 섬에 왜 두고 오셨습니까? 종수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오해예요. 어머니가 혼자 그 섬에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데려다 드린 것뿐이에요. 조만수가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신발을 벗기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까? 종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말문이 막힌 종수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조만수가 서류 한 장을 종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종수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앞으로 가입된 사망보험 계약서였습니다. 조만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실종되기 한 달 전에 5억짜리 사망보험에 가입하셨더군요. 어머니 도장을 위조해서요. 종수가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혹시 모르니까 들어두라고. 조만수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을 잘랐습니다. 배임대 기록도 있습니다. 그날 무인도로 가는 배를 빌리신 거 맞죠?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조만수가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미정 씨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미정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미정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다 시켰어요. 종수가 미정을 노려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지금 뭐라는 거야? 조만수가 손을 들어 종수를 제지했습니다. 앉으세요. 소란 피우면 상황만 더 나빠집니다. 종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속 울었습니다. 취조실 안에 흐느끼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조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종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건 오해예요. 조만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경찰관 2명이 취조실로 들어와 종수와 미정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종수는 끝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미정은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떴습니다. 보험금 5억 노리고 노모 무인도에 유기한 패륜 아들.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종수와 미정을 규탄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놈들은 사형시켜야 한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댓글이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병원에서 뉴스를 본 순덕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순덕은 닦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며칠 후 순덕은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회복되어 다음 날이면 병원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가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영희가 손에 든 봉투 뭉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 댁에 쌓여있던 우편물이에요. 제가 가져왔어요. 순덕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내 집에 왜 갔어?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퇴원하시면 입고 가실 옷이랑 필요한 것들 챙기러 갔었어요. 우편함에 이것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순덕은 고마운 마음에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순덕은 우편물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청구서, 광고 전단지, 은행 안내문. 대부분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토교통부라는 글자가 적힌 공문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국토부에서 뭘 보냈지?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공문 한 장이 나왔습니다. 순덕은 글씨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순덕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 소유 토지가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약 3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니 담당 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순덕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3번,
4번을 읽었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3천억? 영희가 놀라서 순덕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순덕은 공문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땅, 우리 남편이 평생 일군 땅인데.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종수가 그토록 팔라고 조르던 땅이었습니다. 남편 유품이라며 끝까지 버틴 땅이었습니다. 순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종수가 팔라고 할 때마다 안 팔았어요. 그게 3천억이래요. 영희가 공문을 받아 읽어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희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덕은 공문을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땅이 자신을 살렸습니다. 영희가 순덕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지켜내신 거예요. 하늘이 도우신 거예요. 순덕은 영희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순덕의 긴 겨울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 면회실에서는 종수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종수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푹 꺼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신문을 한 장 꺼냈습니다. 신문을 유리창 앞에 펼쳐 종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종수 씨, 이거 보셨습니까? 종수가 신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인도 유기 피해자 강순덕 씨 3천억 보상금 받는다. 종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종수는 신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3천억이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소유 토지가 신도시 개발 부지에 포함됐습니다. 보상금이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종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종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리창에 두 손을 짚고 변호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종수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 땅을 내가 왜 못 팔게 했어? 3천억이라고. 종수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면회실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교도관이 달려와 종수를 제지했습니다. 종수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만 죽었으면 보험금 5억에 그 땅까지 다 내 거였는데. 종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변호사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교도관 2명이 종수의 양팔을 잡아 면회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 퇴원한 순덕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잡혀간 지금 시골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과의 기억이 너무 많았거든요. 순덕이 병원 로비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판수와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순덕 앞에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가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방이 하나 비어 있어요. 순덕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무 패가 되지. 내가 어떻게... 판수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패는 무슨 패입니까? 빈방에 먼지만 쌓이는 것보다 낫습니다. 같이 가시죠. 순덕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순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신세 좀 지도 되겠니? 영희가 순덕의 팔을 부축하며 대답했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오래오래 계세요. 저희도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시면 좋아요. 순덕은 판수와 영희를 따라 해안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순덕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판수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고추와 배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참 아늑한 집이구나. 바다도 보이고. 영희가 방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작지만 햇볕이 잘 들어요. 순덕은 방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순덕은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래사장을 걸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순덕은 영희에게 시장에서 배운 요리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 담그는 법, 나물 무치는 법. 영희는 열심히 따라하며 순덕 곁을 맴돌았습니다. 순덕은 판수의 텃밭 일도 거들었습니다. 농사일은 순덕에게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순덕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순덕의 사연을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과일과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사과 한 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 할머니, 우리 마을에 오셔서 다행이에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순덕이 두 손으로 사과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눈물이 나네요. 어느 날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보상금 3천억 원이 정식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덕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기쁜 일 아닙니까? 순덕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이 돈이 우리 남편이 평생 흘린 땀이거든. 순덕은 며칠 후 판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순덕은 진지한 표정으로 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판수 씨, 내가 부탁이 있어요. 판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양식장 시설 새로 살 돈 좀 드리고 싶어요. 제 목숨 살려주신 은혜예요. 판수가 펄쩍 뛰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사람 구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순덕이 판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덕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판수 씨, 내 평생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내 아들도 그러지 못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판수는 한참을 말없이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판수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 경로당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순덕을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경로당 마당에 돗자리가 깔리고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막걸리가 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강 할머니, 우리 마을에 복 가져오셨어요.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사시죠? 순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어르신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은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내 땅에서 나온 돈으로 이 마을에 버림받은 어르신들 쉼터를 짓고 싶어요.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경로당 안에 가득 찼습니다. 어르신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순덕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판수의 집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달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판수가 다가와 순덕 옆에 앉았습니다. 순덕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뻔한 게 오히려 새 삶을 준 것 같아요. 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할머니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마음도 별빛처럼 맑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인도에서 돌아온 직후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순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판수의 집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해변을 산책하고 영희와 함께 밥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지냈죠. 그날도 순덕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순덕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빨래를 하나씩 집게에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낯익은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무것도 모른 채 빨래를 계속 널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종수와 미정은 차 안에서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2사람은 보석 조건으로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그런 것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핸들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천억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미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접근 금지 조건 있잖아. 걸리면 어떡해? 종수가 미정을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 어쩔 건데? 저 돈 그냥 남한테 다 줘버리라고? 어머니한테 빌어서라도 한 푼이라도 받아내야 해. 차는 판수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종수와 미정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종수는 판수의 집 대문 앞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순덕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종수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종수가 대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도 종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사람은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종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 종수예요. 어머니. 순덕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빨랫감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문 앞에 무릎 꿇은 2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무인도에 버린 그 인간들이었습니다. 종수가 머리를 땅에 박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정도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저희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진짜 효도할게요. 순덕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순덕에게 달려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순덕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 할머니, 저것들이 그 페륜아들 아니에요? 순덕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집 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영희는 대문을 박차고 나가 종수와 미정 앞에 섰습니다. 영희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무슨 짓을 해놓고 여기까지 찾아와요. 종수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영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가족? 어머님 죽이려고 무인도에 버린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에요? 판수도 밭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판수는 종수 앞에 버티고 서서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꺼져. 경찰 부른다. 종수가 판수를 올려다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집이 당신 집이에요? 왜 남의 가족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판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할머니는 내 가족이야. 꺼지라면 꺼져.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것들이 어머니 죽이려고 했던 놈들이다. 경찰 불러. 빨리 경찰 불러.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종수와 미정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그때 순덕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종수와 미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종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종수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정이 순덕의 다리에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모시고 살게요. 진짜로요. 이번엔 진심이에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덕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따뜻하던 어머니의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잊었니? 종수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미쳤었어요. 제발. 순덕이 종수의 말을 잘랐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지? 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정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니들한테 땡전 한 푼도 못 줘. 순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종수와 미정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주민 중 누군가가 이미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관이 종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박종수 씨, 이미정 씨 맞습니까? 피해자 접근 금지 조건을 위반하셨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종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어머니한테 사과하러 온 것뿐이에요. 경찰관이 종수의 뒤로 돌아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보석 조건 위반입니다.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십시오. 미정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미정은 울음을 터뜨리며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종수가 끌려가면서 집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 한 번만요. 한 번만. 순덕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종수와 미정을 싣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을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 종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변호사에게 종수가 다그쳤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돈 받아낼 방법 없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상속은 사망 후에 개시됩니다. 지금은 불가능해요. 종수가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있긴 합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종수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부양한 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생활비, 용돈, 의료비 같은 것들이요. 종수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거라도 해요. 얼마든 좋으니까 한 푼이라도 받아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면회실을 나가는 변호사의 뒷모습을 종수는 독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순덕에게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에서 서류를 꺼낸 순덕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 순덕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희가 달려와 순덕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다가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판수가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순덕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판수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순덕이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볼 위로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놈이 이제 돈까지 뜯어가려고 해요. 순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판수는 말없이 순덕의 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순덕의 밤은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수의 집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조만수 형사가 차에서 내려 대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사의 얼굴에는 밝은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영희가 대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어머, 형사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조만수가 대답했습니다. 강순덕 어르신께 전할 소식이 있어서요. 좋은 소식입니다. 영희는 형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순덕은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형사를 보자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만수가 순덕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드님에 대한 기소가 확정됐습니다. 순덕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기소가 뭐예요? 조만수가 쉽게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요. 곧 법정에 서게 됩니다. 순덕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온 그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양료 어쩌고 하는 거요? 조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드님은 어르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순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소송도 없어지는 건가요?
조만수가 대답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면 민사재판에도 영향을 줍니다. 순서대로 해결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순덕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밤새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형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조만수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재판에서 결과가 나와야 진짜 끝이에요. 건강 잘 챙기시고 재판 날짜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가 떠난 후 판수와 영희가 순덕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희가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마음 놓으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순덕은 판수, 영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순덕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판수와 영희가 순덕을 감싸며 기자들을 밀어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선 순덕은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수와 미정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종수가 순덕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순덕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종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증인석 옆자리에 앉아 정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검사는 서류 뭉치를 재판장에게 건넸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종수는 어머니 도장을 위조해 5억 원짜리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것이 그 계약서입니다. 검사가 다른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건 당일 배 임대 기록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배를 빌렸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입니다. 피고인들이 무인도에서 어머니를 유기하고 떠난 경로가 모두 확인됩니다. 재판장이 종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증거들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종수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잠깐 두고 온 것뿐이에요. 재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겨울에 맨발의 노인을 무인도에 두고 갔습니다. 휴대전화도 빼앗고요. 그게 잠깐 두고 온 것입니까?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는 재판장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친모를 살해하려 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재산적 권리도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은 종수와 미정의 범행 정황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보험 사기 증거, 무인도 유기 사실, 보석 조건 위반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종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종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종수는 순덕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종수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감옥 가면 안 돼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덕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종수를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교도관이 종수의 팔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종수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정 안에 종수의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이 나무 망치를 두드리며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종수에게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종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5년이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해요.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이미정에게는 공모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미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다 시켰다고요. 교도관들이 미정을 붙잡았습니다. 미정은 발버둥을 치며 끌려나갔습니다. 종수도 교도관에게 양팔이 잡힌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꼭 쥔 채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온 미정을 취재진이 에워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정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미정의 어머니는 딸 앞에 서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미정의 아버지도 옆에서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년은 딸도 아니야.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해? 다신 찾지 마. 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제발. 미정의 아버지가 냉정하게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가자. 저런 년은 볼 것도 없어. 미정의 부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미정은 오열하며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호송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일주일 후 민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종수가 제기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순덕은 이번에도 판수 영희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박종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순덕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취재진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순덕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재판 결과가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뉴스 자막에 큰 글씨로 떴습니다. 노모 무인도 6기 아들, 징역 15년 확정. 인터넷에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인과응보다 하늘은 알고 있었다. 페륜에는 벌이 있다. 사람들의 분노와 통쾌함이 뒤섞인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덕에게 우편물 뭉치가 도착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봉투마다 다른 손글씨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마루에 앉아 편지를 하나씩 뜯어 읽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강순덕 어르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존경합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가 순덕의 무릎 위에 쌓였습니다. 순덕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순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다니. 판수와 영희가 순덕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희가 순덕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편하게 사세요. 판수도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앞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옆에 있잖아요. 순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랐습니다.
순덕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나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요? 바람이 순덕의 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챕터 8 진짜 가족. 1년이 흘렀습니다. 해안가 마을 언덕 위에 새 건물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하얀 벽에 파란 지붕을 얹은 2층짜리 건물이었죠. 건물 입구에는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덕 어르신 쉼터. 순덕이 보상금으로 세운 쉼터였습니다. 쉼터 앞마당에는 넓은 텃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추, 배추, 무,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농사를 지으며 지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쉼터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마을 주민들, 취재진, 그리고 입주할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순덕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자식에게 버림받았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덕에게 쏠렸습니다. 순덕이 말을 이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무인도에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저를 살려준 분들이 계셔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순덕이 마당에 서 있는 판수와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순덕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이 입주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압니다. 여기서 함께 가족이 됩시다. 입주 어르신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가족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쉼터 마당의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조만수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만수가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형사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순덕이 꽃다발을 받으며 형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형사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조만수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감사가 오갔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쉼터 마당에 돗자리가 깔리고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막걸리가 돌고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판수는 어르신들에게 막걸리를 따라드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영희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밥을 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음식을 들고 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순덕은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할머니 고마워요. 나도 아들한테 버림받았거든. 이제 갈 때가 생겼어요. 순덕이 할머니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쉼터 마당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도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교도소 독방에서는 종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석양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종수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수의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를 무인도에 버리고 떠나던 날, 어머니의 신발을 벗기던 순간,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지던 순간 종수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수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같은 시각 여자 교도소에서는 미정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미정은 면회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덕은 판수와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발밑으로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순덕은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1년 전 같은 맨발로 무인도 해변을 헤매던 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순덕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요.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 판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덕분에 집에 웃음이 다시 생겼어요. 영희도 많이 밝아졌고요. 순덕이 판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요. 판수 씨 아니었으면 난 그 섬에서 죽었을 거예요. 판수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다 지난 일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저녁 다 됐어요. 어서 오세요. 순덕과 판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희가 언덕 위에서 두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순덕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간다. 순덕과 판수는 나란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영희가 달려와 순덕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셋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따끈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가르쳐준 레시피로 영희가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순덕은 판수와 영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덕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은빛 달빛이 물결 위에서 일렁거렸습니다. 순덕은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순덕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이 순덕의 볼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세상이 축복이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서 영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수가 무슨 농담을 했는지 영희가 깔깔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도 따라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밤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집에 불빛이 따스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순덕의 새로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겠니?